호르무즈 해협 파병 지원 관련 요청에서 거절을 했죠. 노 땡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저는 이거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금 이런 뉴스가 나와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에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걸 아마 이번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숫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이미 갖고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그와는 아주 잘 지낸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민찬 위원장 어떻게 보고 의도적으로 배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패싱.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내는 동시에 네.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단점만 부각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고 우리 테이블에 끼지 말아라. 페이스메이커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 강력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랬냐? 지난 1년 동안 봐왔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네. 얼마나 무능하고 미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런 거 다 봐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외교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취임 이후에 관련 출신들을 외교부 장관이 앉히고 국가안보실장이 앉히면서 그래도 동맹파의 목소리를 좀 듣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현 정부 내에 있는 이 동맹파와 자주파의 목소리 내에서 그 어느 손도 들어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택을 못하니까 노선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실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은 했죠. 11월 중간선거 전에 만날 것이다. 뭐 어떤 액션이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란전이 생각보다 장기화하면서 그 타이밍을 못 정했어요. 네. 그리고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쿠팡 문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미국 하원 의회까지 난리가 났죠.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됐는데 이걸 빠르게 타개를 해나갔어야 돼요. 이 이슈를 예상했다면 쿠팡 문제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 가지 미국 현안 대미 투자 빠르게 정리를 해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2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야지 공간이 열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그냥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럼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한 라인도 고장났는데 전화 안 받는데?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라인 구축하고 고장난 지 오래된 것 같아.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요. 수지와이스랑.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영어를 잘하나?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그 부인은 한라인 잘해. 부인은 잘해. 부인 정말 잘하죠. 우리 김희경 선배 진짜 영어 잘하는데 그 한라인은 보도본부 한라인 아니야? 지금 2시 연결 잘못했네. 지금 하고 있어. 그럼 유병수가 해야 되는 거야? 한라인 보도본부 한라인. 아니 그 강훈식이 전화하면 유병수 기자가 받는 거야. 유병수가 받아야지. 내가 보니까 그 북한과 미국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둘은 맞지. 그러니까 통미봉남 전략의 네. 일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본인들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걸 가장 그걸 우선시할 거예요. 인정해 줘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우선시할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급한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김정은이 놓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도 안 되고 북한과의 소통도 안 되고 이러면서 사실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싱이야. 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에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이란 건 북한을 굉장히 고립을 시켜서 진짜 뭐 진짜 죽을 정도로 고립을 시켜 놓으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아니, 대북 근데 제재를 했던 것이고. 먹고 살만 하게 됐지. 아니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지금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인민을 인질로 해가지고 그렇지. 머리값 받았지, 예, 무기도 받았지. 예. 거기다가 지금 저 원산의 명사심리 갈마 예. 그걸 또 러시아 사람들을 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중국 사람들 그렇죠. 끌어들였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핵을
만약에 진짜 정확하게 57개면은 북한도 깜짝 놀랐을 거야. 아. 우리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근데 이렇게 잘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제가 볼 때 57개 아니에요. 주한미군 39,000명이라고 하는 실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몇십 개 있긴 있어. 근데 보통 대부분 60개에서 80개 100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자 그러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쏘려고 할 때 사전 탐지해서 선제 타격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다른 핵무기가 이렇게 많다는 맞아. 것을 그렇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57개라고 공개한 게 정말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지휘국으로서의 인정. 위상을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바로. 이게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바거든요. 네. 김정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좋아 핵 지휘국으로서 너희도 핵 지휘국을 우리 군축하자. 아. 이러면서 그거야. 우리도 줄이고 우리도 줄이고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까지는 사실상이란 표현을 붙였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아니 안 붙였어. 그 붙이는 거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했어요. 막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트럼프는 NPT 체제에 네. 대해서 무식하니까 부정했으니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핵지위를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만한 네. 사건이에요. 이 57개 운운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만나달라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나 한국의 만나달라 이 외교나 얘기예요. 한미 동맹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저런 종류의 대통령은 정말 처음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네. 우리가 이게 그 뭐 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중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야 한국만 끌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번 뜬다. 이재명 손바지로 뜬다. 이런 거 뭐 유튜브 썸네일에 많잖아요. 트황 드디어 출발 뭐 한국 뭐 언제 온다 뭐 이런데 트럼프 황제가 지금 아, 이재명 뭐야? 트럼프가 지금 이 우리나라의 강경 보수 지지자들의 의지에 네. 완전히 반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흥분해야 될 사람들은 강경 강경 보수 지지자들 맞아요. 당신 네, 우리에 맞습니다. 배신한 거냐고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트황은 무슨 트황이야. 아, 여전히 항공모함으로 온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이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동아시아에 지금 항모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드도 다 가져갔어. 사드도 지금. 가져갔죠. 얼마 전 뉴스에 미국 항공모함도 지금 이란전에 너무 장기 파병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승무원들의 네, 어떤 그래. 복지 상태나 네. 이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뒤로 뺀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57개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동북아가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안 굉장히 돼요. 심각한 상황이 그럼요.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으로 이제 확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동북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결단의 경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장단이 안 맞는 네. 거예요. 이거 진짜 한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아니 여태까지 당신들 믿고 우리가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우리 가만히 안 있어? 그렇죠. 일본 너희도 가만히 아니, 있지마. 핵무장 바로 뭐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무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미국의 비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자기 중간 선거에 이기겠다고 한국을 인질로 삼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드골 그 프랑스 대통령이 요새 프랑스에서 드골 예. 엄청 인기래요. 드골 그러더라고요. 다시 보기 뭐 왜냐면 강한 프랑스에 그렇죠. 대한 열망이 막 생겨갖고 지금 드골 뭐 다큐멘터리 이걸 뭐 프랑스에서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드골이 했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파리에 그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뉴욕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파리를 지킬 용의가 있느냐 미국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핵 개발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네.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고 핵 보유국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핵 보유 전술적 핵 보유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줘라라고 미국에 네.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야
한국 핵보유하면 안 돼. 이거를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교력으로 사실. 근데 지금 저는 뭐 아까도 말씀 잘 모릅니다만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어떤 미국 외교라는 것이 그냥 뭐 근간도 주고 그냥 비위 안 상하겠다는 좀 그런 느낌 같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이걸 미국과 뭔가 소통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것보다는 좀 피해가겠다는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철학이 없잖아요. 약간 외교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네. 남북 문제에 대한 철학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외교 관계라는 것은 항시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햇볕 정책이 저는 지금의 예전에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맞았었을 수도 있어요. 안 해봤었으니까. 근데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아마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으면 이 실패한 정책은 다시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북한은 원래 이 햇볕 정책이 안 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 진영에서는 항상 똑같은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고전적인 민주당 정권의 스탠스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네, 네. 미국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1기와 2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1기에서는 그래도 대북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 된 거예요. 결국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사람도 없어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려고 해서 미국의 핵지위를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전자권만 환수하고 남북 평화만 하면 된다고 이런 단순한 논리를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 이렇게 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네.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전협정 종전하자고 얘기 나와요. 종전하면 연합사 해체하자고 나와요. 유엔사 해체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비대칭 전력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지금 이거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 움직임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게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죠. 잘했어. 일단 접경지에서 아. 다닌 좋아 좋아. 우리 저 안보 어디 철원? 철원, 네. 우리 철원과 저도- 천, 양구, 춘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요. 불안하지. 네. 접경지역.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제는 21세기의 국방 지형이 달라져 갖고 철원도 불안하겠지만 철원보다 더 불안해야 될 지역이 서울엔 너무 많아.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나.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진짜 이 뭐라 그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진짜 아연실색할 일인데 지금 그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자권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전자권을 환수받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미국에게 완전히 프리 핸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부담감 없이 중국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전력을 얼마든지 투사할 수 있거니와 만약에 전자권을 환수한다 그러면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 사령관 밑에서 작전수에 전 세계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는 희망적 관측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네. 그것도 오산이죠.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너 노땡스 했지? 이렇게 지금 아예 SNS에다 올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임기 동안은 견뎌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 쿠팡 같은 일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미리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빌미를 잡아갖고 다른 일을 더 그르치게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최악인데다가 거기다가 김정은을 만난다 그러니까 같이 너를 뛰듯이 같이 지금 이걸 신나라 하고 있는 이 분위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보시면 좀 진짜 지금 상황이 우려가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쿠팡 사태도 뭐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느낌은 그냥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쿠팡이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높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네. 그 점잖게 얼마든지 촌철살인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윽박질렀지. 딱 쥐잡듯 하잖아. 네.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왔다 뭐 해가면서 저게 뭔 상황이냐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범죄자 다루듯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네. 쿠팡의 이 이사장이라는 김모 씨, 김범석 이 사람은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지금 뭐 로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로비 받은 하원 의원 어떻게? 걔네들은 로비가 합법인데. 그러니까 쿠팡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 한국계 미국 대사가 이 쿠팡 문제 중요한 이슈라 그러면서 뭐 스타벅스도 찾아가고 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다가 미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 기억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러 갔을 때 그 당시 미국이 부시였을 거예요. 디스맨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디스맨. 그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좀 오만해요. 민주당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최악의 콤비네이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찡찡이님이 저희 슈퍼챗 쏴주면서 진짜 정부 이번 정부가 국익을 러브레터로 해결하는 것이 하는 게 아젠다가 아닌가. 진짜 너무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근데 이게 또 진정성도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회피하려는 느낌? 외교가 너무 서투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걸 뒷받침해서 외교부 장관이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한다. 그럼 그거 미국의 어떤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물병이 날라다니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시그널 아닐까요? 그 보통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좀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많이 정평이 나 있고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전통적인 그 강화보다는 오히려 외교의 다변화에 그렇죠. 조금 무게를 둔다 이런 느낌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화가 더 나겠지. 이건 뭐 하자는 거냐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제가 제가 그러면 아까 나오려나?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노멀한 그런 위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정책을 하는 그 실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나마도 이 정부 내에 미국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파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는 없어.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뭘 의심하고 있냐면은 어찌됐든 개각이 되면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날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카운터파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실무진 선에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자다가 자기가 막 X에다가 쓰는 거하고 실제로 그 밑에서 한반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밑에 사람하고라도 네트워킹이 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됐다라는 생각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치인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국내 정치 또는 자기네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온갖 레토릭이 난무하다 보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길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나오기 전부터 이 외교부 장관의 굉장히 본인도 뜻을 밝혔고. 근데 그게 외교부 장관에 이렇게 지명이 돼서 외교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밖에서 내가 외교부 장관이 되면 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서 보면 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를 다 실감하게 될 거예요. 뭐냐? 저도 알아요. 그 푸틴하고 송영길 의원하고 진짜 가까워요. 푸틴이 뭐 브라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몇몇 그 유력 정치인들하고도 가깝지만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내가 그냥 사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 뭐 푸틴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현대차 뭐 옛날에 공장 팔은 거 있잖아요. 1달러에 그런 거 다시 좀 사오게 이렇게 될 겁니까? 안 돼요 이거. 엄혹한 국제 환경이라는 게 있어.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동맹 또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사회 그 자유주의 그 서방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이게 외교 정책이 결정되는데 자기가 그걸 내가 푸틴하고 친하니까 해결해 보겠다.
가서 푸틴 형 이거 우크라이나랑 이제 휴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 가서 돕습니까? 휴전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론자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현실과 아니, 많이 동떨어졌어요. 푸틴하고 친해요? 친해요, 친해. 그럼 트럼프하고도 친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는 만난 적이 없을 걸? 아니 아니 푸틴하고 푸틴하고 친하다니까. 또 트럼프하고 더 음. 친하다고 스타일. 하니까. 아니 스타일이. 김경화 대사도 바꿔야 돼요. 이쯤 거기는 되면.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예,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 나는 영어 많이라고는 안 했어. 조사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이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나는 모든 맞아요, 일에 대해서 맞아요. 중미 대사가 중요하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죠. 맞아요. 대사가 무슨 뭐 임기를 다 보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니 근데 오죽이 보낼 사람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인사를 주미 대사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이 미국과의 외교를 담당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없죠.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니, 없으니까 찾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찾아야 돼?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제가 일이 생기는 알기로는 거야.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나마 외교 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거기도 주변에서는 뭐 미국 공사도 하고 그랬지만 네. 사실은 러시아 러시아 통이라고 대사관 봐야지. 대사 출신이니까 좀 그래도 외교를 했기 때문에 네. 훨씬 근데 낫죠. 제가 안 그러면 김준영 의원 이런 사람 봐야 돼요. 큰일 납니다. 누구요? 그렇죠. 큰일 나요. 김준영 의원. 네. 여기 김현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궁금한 건 그분 왜 팽됐냐? 왜 나도 왜 팽됐는지 모르겠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이 게 대선 전망하더라도 아니, 완전 아니야. 막 맞아요. 쥐락펴락하는 네. 것처럼 근데 보이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아, 들었는데 네. 적어도 대미 통으로 네. 미국 가서 뭘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진영 안에서 볼 때 그 네. 의사소통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그 원활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하고 좀 뭐가 서로 네. 안 맞아서 그렇지.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도 그랬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결과물. 예, 예. 그러니까 김현종 저는 좀 기대를 그나마 했던 게 원래 이재명이나 민주당 진영이랑 맞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성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결이 여기 쪽하고도 그렇게 썩 잘 맞아.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일만 하시는 분이고 아니 캐릭터 네, 얘기를 캐릭터가 좀 약간 들었어. 좀 약간 아 그분 독보적인 그 스타일이긴 은퇴한 후에 삼성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거 아 그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네, 뭐 네. 이 인물평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그럼 뭐 캐릭터는 얘기하기가 중요한 게 어려우니까. 아니야. 네. 그런 그 공직에 가면 일을 얼마만큼 네.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하여튼 뭐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외교 라인에 어느 정도 뭔가 좀 한 자리를 딱 잡고 갈 줄 알았는데 아예 기용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비토 세력이 있나 보지. 뭐 되게 조금 의아하다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